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성능과 역할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핵 잠수함은 물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계속 물속에서 원자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 올라야 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뭐 숨어서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먼저 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이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겠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잖아.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은 가성비 가장 뛰어난 게 핵잠수함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뭐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 전쟁 얘기, 무기 얘기 이런 많이 나오는데 또 전쟁은 파괴잖아요. 파괴는 건설이고 건설하다 보면 경제가 또 돌아가고. 때문에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 이야기, 전쟁 이야기면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무튼 많이 보시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성전길 TV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전쟁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좀 조용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을 당사국들은 엄청나게 힘들고 경제가 피폐하고 이런데 어느새 3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끝날 것이다. 세계 2위 군사력 강국과 22위 국가가 붙었는데 금방 끝나지 않을까? 네. 이게 다 예상했는데 우리 6.25 전쟁이 3년 1개월인가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아주 지루한 전쟁이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내가 세계 1등 국가로서 힘을 발휘해서 네.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됐어요? 아니요. 허풍에 극치를 달리는 네.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국가 이익이 이제 결부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끝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뭐 지금 보면은 지지부진, 그야말로 교착 상태. 러시아는 일부 빼앗았던 땅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야? 니네가 무슨 명분으로 우리 땅을 뺏었어? 거의 지금 한때는 20%의 우크라이나 땅을 뺏었다가 지금 한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 뺏었는데 그럼 돌려줘.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낼 거야. 안 돌려주면은 계속 게릴라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끝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소모전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정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상이 이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평가를 받잖아요. 네. 실각이냐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돼야 전쟁이 끝나지는 않고 그냥 소강 상태 또는 휴전, 임시 휴전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가운데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뭐 휴전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쪽에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미국하고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이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종식은 이제 국가 지도자 둘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내가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이 영토를 차지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뭐 나토하고 미국이 계속 물자를 지원해 전쟁 물자를 지원하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의 결심에 달리는데 뭐 한때는 트럼프가 되면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두 국가 지도자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거고 그 국가 지도자는 누구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더 무상 못 견디겠다. 전쟁 빨리 끝내라. 무슨 명분으로 전쟁하냐. 이런 막 여론이 빗발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자 100만 명에 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들 좋아하겠어요. 무슨 전쟁으로 해가지고 저 선량한 그 군인들을 100만 명 이상 희생시키냐. 이런 여론이 막 빗발치면. 그러나 지금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인기도가 막 70, 80%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게.
저도요. 그래서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 내려앉히거나 전쟁 끝내자는 여론이 빗발치지 않으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한 5년, 6년까지도 길게 봐야 되는 그거는 걸까요? 누구도 모르죠. 아. 누구도 모르는 상태. 근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데모를 한다든지 반전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예상되는 국제 정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편싸움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딱 결속돼 있고 나토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결속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하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러시아의 원유를 수를 많이 사줬잖아요. 전쟁하면서도 GDP가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은큼하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은 과거부터 한 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바짝 붙었잖아요. 네. 우리 경제 좀 지원해줘, 석유 좀 지원해줘, 식량도 좀 지원해줘. 우리가 병력도 지원해주고 또 무기도 지원해줄 테니까. 응? 이래가지고 지금 짝짝꿍이 돼서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하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이제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과거의 공산 진영.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나토가 굉장히 결속돼 있어요. 왜냐? 미국이 나토 너희들끼리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손 벌려? 왜 자꾸 무기 지원해달라고? 나 지쳤어. 이런 상황이니까 나토에서 지금 그럼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무기도 많이 생산하고 우리 결속하자. 이렇게 지금 막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토의 부상, 북중 내 단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은 또 태평양에서의 패권 전쟁, 중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야 한국, 호주 너 우리 편 같이 좀 해. 그래 지금 뭉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랑 북한이랑 되게 이제 밀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 군사기술 공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슨 분야일까요? 북한은 세계의 최빈국이면서도 군사력은 막강하잖아요. 네. 특히 뭐 무기 숫자가 많아요. 우리 남한보다 무기 숫자가 많고 병력 수도 많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체제의 유지,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무기도 구닥다리고 뭐 니네 뭐 ICBM 만들었다는데 니네 제대로 작동돼? 너희 핵잠수함 만들고 있다는데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2위 군사력 러시아에 그런 걸 의존하는 러시아 우리 이 정도 개발해놨어. 니네가 도장 좀 찍어줘. 응? 우리 무기 괜찮다고 좀 인정 좀 해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병력도 지원하고 포탄도 줄게.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이 기름, 연료도 좀 줘. 이게 서로 뭐 짝짝꿍이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한의 한미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 그다음에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네.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 없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 구닥다리고 뭐 이 성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비대칭적으로 엄청나게 키웠어요. 핵무기는 뭐 소형화해가지고 핵무기 핵실험 6번 했고 거기 이제 소형화 경량화해서 ICBM이 집어넣었잖아요. IRBM, ICBM, 보다 SLBM까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유주행에서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야 너희들 쏘기는 쏴도 그거 대기권 재집할 때 다 탈 거야. 성능 입증이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ICBM 무시하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뭐 말론 2010년경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인공위성 쐈는데 재작년에 쐈는데 실패했어요. 처음 두 발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올려가지고 올리기는 올렸어요. 근데 우리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요. 그다음에 합성 개구 레이더 뭐 전천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한테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훨씬 앞서가 있으니까 부족한 기술을 러시아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10,000명이 넘는 파병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약속 없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 그런 보장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의심받고 있는 성능, 무기의 성능, 예를 들면은 뭐 ICBM 능력이라든지 SLBM 능력이라든지 핵잠수함 만드는 거, 전자전 능력, 위성, 그다음에 정찰 위성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나 이제 완성이야. 나 이제 정말 우리는 세계 최강의 이 군사 강국에 들어 있어. 이걸 인정받으면서 우리 자기 주민들을 결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야. 미국도 우리가 얘기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정도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려고 러시아하고 손을 꽉 잡고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군력도 휴겼어 이제. 해군력 배도 우리 북한판 이지스함이라는 뭐 최연함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져 버렸잖아. 전 진수하다가. 네.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야 주민들 걱정하지 마. 우리 ICBM도 만들어서 핵무기도 소형화 경료화 다 했어. 이제 해군 이런 무기들을 불안하잖아. 핵탄도 만들었는데 불안하죠. 전쟁이 나면 맨 먼저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해군에 집어내가지고 잠수함에 집어 물속에 숨길 수 있어. 그래 절대 우리를 못 건들게 하겠어. 이게 이제 김정은이 주민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체제 동요할 거 없어. 이제는 뭐 우리가 정말 최후의 강국으로 살 테니 걱정하지 마.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북한의 전력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요? 북한 전력은 군사 뭐 GFP라는 미국의 사설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거기 막 60개 정도를 다 집어넣어요. 뭐 이 평가 요소를. 근데 거기에는 핵무기는 뺐다고 핵무기를 빼면 북한이 팍 올라가요. 한 7이 8이 된다고. 근데 핵무기를 뺀 건 왜냐면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뺀 걸 하면은 북한이 36위, 우리가 5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우리는 성능, 그다음에 거기서 평가하는 건 전쟁 지속 능력에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이 단합된 힘, 그다음 사회 간접 시설 이런 걸 하면은 전쟁이라면 공항도 필요하고 항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한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많아요. 숫자적으로. 그 뭐 탱크 이런 것도 뭐 거의 2배, 뭐 자주포 이런 것도 거의 2배인데 숫자적으로는 잠수함도 우리보다는 뭐 훨씬 많아요. 숫자적으로 잠수함은 제일 많아요. 76척이 우리는 21척인데 성능에서 앞둔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거는 먼저 보고 우리가 먼저 쏘고 못 쏘게 하고, 그다음에 쏘면 반격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병력 뿐만 아니라 탱크수 무기 숫자는 앞선다. 항공기도 막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뭐 2배 이상 되는데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제일 신형이 미그 29라는 항공기예요. 이건 완전히 뭐 러시아 건데 구닥다리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능에는 압도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해도 뭐 헤비급 선수한테 플라이급 선수가 15명이 되도록 못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은 숫자적으로 많으나 성능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심히 걱정 안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할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핵무기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상호 확증 파기무기라고 하잖아요. 너도 그럴 상황에 써야 되거든. 그러나 뭐 너무 힘들고 자기 체제가 붕괴가 일어날 때 쓸 수 있죠. 그럴 때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은 경계해야죠.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조금은 소홀해질까요? 그럴 수 있죠. 인류 역사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다 쓰고 나면은 너 뭐 이제 필요 없어 하면은 팽당하는 거죠. 인류 역사 그런 게 번복되어 있어. 그러나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양국이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너무 전쟁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사실 뭐 병력도 많이 손상되고 경제력도 소진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 바빠. 자기 코앞이 석자라. 그래서 경제 부흥도 시켜야 되고 외교 관계도 복원하다 해야 되고. 그런데 북한은 나 도와줬으니까 너 나 도와준 값 세. 응? 석유 줘, 식량 줘, 뭐 기술 줘 하면은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모른 척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이 우방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의 뭐 그다음에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잘 해야 돼요. 자기들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계속 약속받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이렇지 않으면은 팽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쟁하면은 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어디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전쟁하면은 네. 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게 무기 파는 나라죠. 그렇죠. 뭐 2차 때는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세계 최강국이 됐고, 6.25 전쟁 때는 옆에 나라 일본이 또 무기 팔아서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래 옆에 나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한국이.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EU가 형성되면, 나토가 형성되면서 구성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 돈을 내요. 방위비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우리 가서 같이 싸우지 말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무기 생산 라인을 쭉 줄여온 거예요. 냉전이 끝나고 그 시기에는 거의 뭐 그 1년에 몇 대 생산할 정도 능력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생산 라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는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가격도 싸고. 왜냐하면 무기를 조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무기를 조금 생산하면은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대량 생산돼야 돈이 쌓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많이 손을 벌렸는데,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무기를 생산하던 나라들이 줄었어요. 저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무기를 이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죽었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의 무기를 살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게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위 산업은 잘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경제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건설주죠. 뭐 건설주,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우리 투산 이런데 뭐 막강한 건설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우건설 이런데, 그런 데서 건설을 해야 될 거고, 방위 산업은 지속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최근에 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한방 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국에서 선박을 막 구입해요. 지금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그 인접 국가들.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자꾸 함정을 살려고 하니까, 함정은 또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하면은 조선업이 또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방위 산업, 그다음에 건설주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게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아, 그래서 요즘에 방산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략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방위 산업은 드러났어요. 네. 그동안은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주 이뤘잖아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선업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 방위 산업, 이 정도는 아마 전략 산업으로서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냉전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편이 갈라졌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익을 보고, 뭐 예를 들어 인접국들은 어떻게 이익을 받는, 이거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그거는 뭐 유정자들이 해야죠. 유정자들이 해야, 국민들은 자기의 주어진 이슈에서 최선을 다하고,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꾸준하게 양질의 무기를 생산하고 팔고, 그다음 반도체, 배터리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산업으로서 자기를 유치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정부 때는 중국을 좀 무시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너무 경도됐는데, 그 전 정부는 또 이 중립위구를 했고, 그러나 세계의 이 흐름을 보면은 어디에 완전히 경도된다는 건 손해예요. 그래서 항상 국익이 1번이다. 국익이 1번. 그리고 사고를 쳐도 네. 공익으로 했다 하면은 많이 봐줘요. 아, 죄가 줄어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납득할 만한 사고다. 그러면 이거 불쌍하네. 잘못돼 어쩔 수 없네. 이런데 그냥 뭐 확 사고를 쳐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구나. 그럼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네. 우리는 모든 포점을 이제는 국익 우선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네. 살아온 역사도 비슷하고 나라도 빼앗겨 받고 그러면은 자각 능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각 능력. 일단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뭉쳐서 지금 주변 강국에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북한 억제역이 생겼는데 지금 1953년 이후로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있다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한미군이 항상 영원히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떠날 거에 대비해서 자각 능력,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면서 국가 전략 산업을 쭉 육성하고 그래서 무기 하면은 한국 무기가 가성비 최고야. 싸고 성능도 좋고 빨리 신속하게 배달되죠.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세계를 이제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 배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들이 조선 능력이 부족, 한국에 좀 도와주시 SOS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천재 일류의 기회예요. 그래서 남미 뭐 그다음에 태평양 국가, 그다음에 뭐 중동 국가 이런 데는 끊임없이 무기와 선박 이런 걸 요청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서 항상 너무 어떤 특정 국가에 치우치면은 우리가 이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뭐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한령이 내리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막 갈망을 할 때 그걸 정치권 싹 이렇게 정리해 줄 때 우리가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은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방위 산업하고 그럼 조선 산업이 한국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위상까지 올라와 있나요? 방위 산업은 지금 한 수출을 평가로 할 때는 한 9위, 10위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2027년, 30년 사이에 한 4강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국가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것도 꾸준하게 팔을 수 있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무기를 팔고 유럽 시장을 제패하니까 유럽에서 이거 한국에 다 뺏기고 있네. 그래서 유럽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2천억 유로라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폴란드에 잠수함 팔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걸 막 저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견제하는 걸 보면은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목표로 가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는 뭐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 LNG선, 뭐 세빙선 이런 것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을 만든다고. 크기도, 성능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세계 우리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방위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데는 지금 세계 거의 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최근 중국 항공모함 전력 증강과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국이 만들어붙은 두 가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비싸고 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갖기 힘들어요. 원자탄을 올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가지 이 함정을 지금 중국은 세 번째 항모를 이미 시운전하고 있고 네 번째부터는 핵추진 항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 중국은 명확하게 2040년대까지 미국하고 대등한 이 해군력을 건설하겠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뭐 구축함 같은 경우는 벽돌 찍어내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양산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지금 두 번째는 이미 뭐 작전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해상 시운전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구조련선 이런 데를 막 나가서 시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미국한테 비교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미국이 항모지 너희는 항모도 아니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모함의 주무기는 항공기예요. 항공기. 어떠한 성능의 항공기를 얼마나 많이 띄울 수 있느냐. 그건데 그걸 소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뭐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항공기를 띄우는 기술. 그걸 캐터펄트라고 하는데 던져주는 거예요.
250km 시속 250km는 팍 띄워주는 그러려면 항공모양이 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 그걸 이제 던지는 기술을 전자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세 번째 항모부터 그 정도 되면은 가장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중국이 두 번째까지는 못했는데 세 번째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을 겨냥해서 거의 따라가고 있구나. 한 7, 80%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에 싣고 있는 항공기의 성능은 뭐 J-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 미국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핵추진 잠수를 만든다고 얘기한 지가 2010년경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근데 올해 3월 8일 날 김정은이가 참모들을 데리고 가서 다 그 밑둥가리만 보여줘. 밑둥가리만. 응? 그 위에 다 안 보여주고 밑에만 보여줬다.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6천 내지 7천 톤짜리 그 정도 이제 핵추진 잠수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원래 돈이 있어야 하고 비싸니까 그다음에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높은 건데 거긴 뭐 핵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능이 노출도 있어요.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막 하려고 해도 첫째 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국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거기 막 3만 개, 4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수익성이 돼야 누가 만들죠. 그다음 공장 인프라도 뭐 부실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막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이 군사 협력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여오는 단계라. 그래서 보면은 가서 이제 시찰을 하면서 우리 지금 빈말이 아니야 지금 만들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미지수예요. 왜냐면은 2019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참모들을 데리고 갔어요. 디젤 잠수함에 전략 잠수함이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김근욱 영우함인데 그건 디젤 잠수함에 그냥 핵탄두를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SLBM을. 근데 그때 당시 전략 잠수함 만든다 해서 봤는데 배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선현측이 3배인데 그래서 저거 뭔가 틀리다 했는데 아무튼 2023년 한 4년 만에 그 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수를 시켰는데 아직도 시운전하고 있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원래 나오면 한 1년 정도면 시운전 다 끝나고 실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말은 그렇게 해도 진도가 잘 안 나갈 것이다. 아무튼 핵추진 잠수함의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SLBM을 싣고 이 작업을 빨리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대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김정은이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 잠수함도 지금 어느새 2년이 보여준 지 2년 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런 걸 보면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약간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은 건가요? 중국은 일단 미국을 겨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평가해요. 너희들이 미국을 잡으려면 20년 걸려 이렇게 주장한다면 러시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목표는 좋아요. 우리를 뭐 독자적으로 압도하겠다. 그다음 미국을 견제하겠다. 미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까이 오면 다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고 핵잠수함을 공격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일단 돈이 없고 기술적으로 그동안 좀 처져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의지는 강하나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은 그런 위협에 맞서서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 이제 전쟁이라는 건 1대1이 제일 좋아요. 그걸 대칭이라고 대칭. 저하고 펀치가 비슷하면은 함부로 싸움 못 하잖아요. 그쵸. 다 아르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게 보여줄 수, 보안 유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보여주면 돼. 나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 건들지 마. 그래서 1대1이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동안 수적으로 뭐 많았지만 우리를 압도했지만은 우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먼저 쏘고 우리가 안 당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함부로 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략으로 가야죠.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안 맞고 이런 전략을 생각하면 성능으로 압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부전을 해야 돼. 정부전. 뭐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 뭐 이 벙커버스트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벙커버스트로 그 지하에 있는 다 공격했는데 다른 데 있었어요. 나 결국에는 정보가 우세해가지고 어디 있는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런 의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침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과거에 보면 다 나와요. 평상시에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국지전, 뭐 NLL 그런 데서 찝쩍거렸다고 이런 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으니까 전쟁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지원받아서 하고 그런 거라고 전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최강 세계 최강의 한미 연합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특히 첨단 무기 같은 걸 우리가 키워야 된다.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에 핵추인잠 그 SLBM을 실어버리면은 정말 미국이나 우리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을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잠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쏘지 못하게 따라다니면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4기가 올라가 있는데 정찰위성이 올라가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돼.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 우리가 이라크전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이 다 정보 가지고 있다가 항공모함에서 전자기에 떼가지고 마비를 시켜버려요. 레이더 시설을. 그럼 레이더 시설 마비되면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신경망을 다 그냥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사이버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요즘은 뭐 앉아서 컴퓨터로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나탄즈 핵시설 할 때 원심 분리기 작동 못하게 이 컴퓨터로 조작했잖아. 응? 네. 이런 거. 그래서 사이버 전자 능력, 사이버전 능력, 인공위성 능력,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북한보다 더 훌륭한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으로 압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죠. 실제로 미국 해군도 한국 전투함 수준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한국 해군의 군사력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한국 해군의 군사력은 5, 6, 7위 정도? 이 정도로 평가를 해요.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원래 붙어봐야 돼. 평가하려면은. 싸움 해봐야지. 근데 해보지 않고 하는 거는 다 허수라고 허수. 그러나 이 해군력을 평가할 때는 총 톤수, 다 함정 통수 다 합쳐가 얼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정 척수가 몇 척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무기가 어떤 게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레이더 성능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하는데 한 5, 6, 7위 정도로 평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 해군력 정도는. 잠수함 숫자는 북한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못 나오게 하면 돼. 잠수함.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강적은 포텐셜 애니미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중국은 뭐 병자호란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속국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35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노예 취급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떠나면은 또 다른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해군력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도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 중국에서는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미군이 없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 건 해군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되잖아. 바다 못 지키면 해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요즘 막 서해 내와 자기 앞마당에 막 휘젓고 다녀. 거기다 막 그 뭐 부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그러면서 야 한국은 들어주마. 나 여기 부표 설치해서 우리 땅이야. 거기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거기 PMG라고 있는데 거기는 원래 공동으로 어로 활동만 하고 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거기다 막 부표 신고 어로 구조물 실어가지고 뭐 연어 양식장이라고 막 핑계대고 그러는데 그래 자기 그렇게 하다가 거기 좀 있으면 자기 그 중국 깃발 꽂는다고. 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확 쳐들어오는 거지. 이 영역이.
그런 거.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래. 응? 응? 그러면 미국이 떠나면 항상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현역 때 2006년도에 독도 침범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 순시전이 그때 막 일어날 뻔했, 붙을 뻔했어요. 그냥 보니까 막 아우 뒤에는 막 일본 대형 함정도 쫙 질비하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 배가 제일 큰 게 4,500톤인데 거기는 뭐 6,000톤, 7,000톤이 질비하다고. 네. 그러면 뭐 겁이 쫄려서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미가 어디냐,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걸 항상 보고 군사력 건설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하도 간첩선만 투입해가 침투시켜가지고 자그마한 배, 참수리 같은 고점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방어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쉬운 말로. 응? 해군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려면은 해군력 건설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쟁을 감행하면 양상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북한이 전면전을 한다? 네. 그러면은 그 석유를 안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거죠. 어? 바보 천치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때도 네.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요? 있는 사람이 손. 훨씬 손해죠. 네. 우리가 지금 GDP는 한 4, 50배 앞서요. 네. 북한보다. 그다음에 다른 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고. 그런데 우리가 손해나죠. 우리가 훨씬 손해나죠. 거기 북한은 GDP 얼마인지도 몰라. 다 숨기니까. 자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그리고 한미 동맹이란 막강한 전력이 있어. 자기들을 계속 보고 있어. 움직이는 걸. 그런데 자기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싸우면은 돈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바보짓이지. 그다음에 북한은 10만 호위 세력이라고 항상 지휘부에 10만 호위 세력은 잘 먹고 잘 살아. 나머지는 그냥말로 우리 뭐 쉬운 말로 뭐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돼지들은 정말 우리 수령님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죠. 불쌍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내고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화도 복원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국가는 정말 그 핵무기 외에는 핵무기 외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거의 압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건 안 되는데 그러나 뭐 고양이를 쥐를 계속 몰아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쓸 거에 대비해서 한미 동맹 핵 확장 억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핵무기 만들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강하게 잡고 있으면서 우리 독자적으로 미군이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다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민 세상과 생명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북한 안에 체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어떤 분들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만약에 진짜 북한 지도부가 극단적인 결정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죠. 원래 이제 독재 국가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기 체제가 불안하면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는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그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전면전을 할 수 없으니 국지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항상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역사가 증명되잖아요. 자기들 체제가 불안하면은 서해 오도나 이런데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유엔으로 중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끌고 간다고. 그러나 북한이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그 지휘부가 자기가 죽는데 제일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바보 천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너를 모르면은 한 발 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한 발이 굉장히 무서운 그걸 거 못 아닌가요? 쏘게 해야죠 이제. 또 근데 북한의 그런 도발 가능성 외에도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라든지 남중국해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많이 느꼈죠. 아, 자기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잖아요. 특히 일본이 막 그 유세를 부릴 때 다 그 노예 비석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은 그런 태평양의 자원을 보고라 하잖아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 서로 막 싸우면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했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억제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우리한테 항상 너희들은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컸어. 이거 맞는 얘기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미국이 야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 편 빨리 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 하지 말래요.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의 국익에 정말 어려웠지 않은 면에서 뭐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서로 중재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고도의 이제 술수를 써야죠. 그래야 이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미국이 요구한다고 덥석할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함부로 할 때 우리가 또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정부나 군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차세대 무기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전쟁이 지속되면 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계속 탄생하잖아요. 네. 특히 이라크전에서도 신무기가 다 이 시험 발사하고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자기 나라는 왜 남의 나라 무기를 시험하는데 우리 영토에서 하느냐. 바보들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장 뜬 무기가 무인기예요. 무인 수상종. 그다음에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가고 있지. 무인기. 그다음에 요즘엔 3D 현상 깊이. 뭐 어렵고 더럽고 뭐 힘든 건 안 하잖아요. 장병들. 그래서 인구 절벽 이런 시대에 되면 무인기가 대세라. 그래서 무인기, 그다음에 무인 함정, 그다음에 유인이 사람이 탄 거하고 안 탄 거를 같이 연합 작전을 해요.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정찰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 다 의존했어요. 그 북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더 이제 인공위성 올려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자전 능력,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이버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술에서 이제 사람이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정말 종합적으로 유무인이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런 전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가야 돼요. 그것이 트렌드예요.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인기가 새롭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전에서는 또 벙커버스터 지하 시설까지 공격하는 게 이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전쟁의 트렌드를 보고 그래서 우리 한국 경투에서는 그런 무기가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걸 개발하고 우리 이런 거 했어. 이거 하면 우리도 쏠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죠. 그럼 한국은 아직 무인기 관련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요? 한국은 주로 군사력 건설을 북한을 상대로 해왔어요. 그동안. 네. 그다음에 첨단 무기는 주로 미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죠.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면서 이거 그렇게 가고 있네. 우리도 지금 그런 걸 이제 느껴요. 그래서 비교적 후발주자예요. 무인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후발주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하잖아요. 또 금방 따라잡아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어렵게 살고 경제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을 지금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국가는 무기 주문하면 막 2개월, 3개월 뭐 어떤 데 1년 늦게 배달하는 우리는 막 빨리 배달 빨리. 그런 것들이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무인 시스템, 유무인 복합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전, 사이버전, 뭐 정보전 이런 거를 앞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죠. 아마 잘 할 거예요. 늦었지만은 후발주자지만 무인기도 금방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최근 교수님이 출연하신 영상에서 한국형 핵 잠수함 이야기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핵 잠수함 개발, 한국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무기체계 발전은 주변국에 있어요. 주변국. 이스라엘이 주변국이 막강하잖아요. 아랍권들이.
그래 이스라엘 땅 뜨는 그 지도에서 보면 진짜 주먹만 하잖아요. 네. 우리 경상남북도만 하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다고. 근데 그 외부에 적들이 하도 많아가 너무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한 게 핵무기예요, 핵무기. 남들이 인정은 안 해줘. IAEA에서 인정 안 하죠. 그런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인데, 근데 그렇게 왜 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남기. 우리도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 무기를 발전시켰는데 함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하다 보니까 엄청 앞섰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단 말이죠. 북한의 핵잠수함이 또 대응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야, 뭔 핵잠수함 만들고 그래. 거기에 그 돈도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 우라늄 들어가잖아. 우라늄 들어가고 핵무기가 만든다고 남들이 오해해. 그리고 우리한테 이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네. 뭐 이런 여론이 팽배했는데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니까 그걸 약간 얘기해도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핵무기 내가 옛날에 사업단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시작하자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했어요. 핵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북한이 핵잠수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야 북한 핵잠수함 없는데 뭘 그걸 자꾸 만들어. 그때 했으면 우리가 지금 편안하죠. 근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이제 지금 핵잠수함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큰 배 못 만들었었어요. 근데 일본이 독도 자꾸 침범한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 한국만 만들어 이게 자꾸 침범하려고 이래서 그래서 해군력은 사실 외부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 대표적인 거 지금 중국이 서해 계속 유린하고 있으니까 네. 야 중국 때문에 한국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핵잠수함 얘기를 못하게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뭐 GDP가 뭐 4, 50배 적고 네. 그런데 거기서는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2003년 4년도에 이제 시작은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국제적인 환경 뭐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터부시했어요. 그 얘기 나오면 현역들이 진급이 안 될까 봐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응? 너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멈췄다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코어 테크놀로지가 원자로거든. 함정용 원자로. 이거는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게 맞은 거지 이제. 네. 야 그거는 코어 테크놀로지가 뭐야? 이미 잠수함 만들어져. 핵잠수함 만들면 잠수함을 만들어봤느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원자로 만들면 이게 두 가지가 키 테크놀로지하고. 우리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거의. 우리 원자로 팔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핵잠수함 만들면 미국이 못하게, 응? 요 IAEA 못하게, NPT 못하게 그러고. 근데 사실과 다른 게 많아요. 우리가 만드는 핵잠수함은 선진국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핵잠수함은 틀리거든. 우리는 저스트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변국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핵 무기는 안 실른다. 그냥 거기에는 핵무기는 안 실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오로지 추진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납득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거 자꾸 뭐 분란을 일으키냐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뭐 부하들 대동원에서 보여줬어 3월 8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도 만들어도 문제 없겠네. 미국이 자기들이 해줄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못하게? 왜 의견을 협조를 안 해?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협조를 안 해줘? 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술적으로 좀 도와줘라. 그러니 미국에서 아니 우리가 핵잠수함은 영국에 딱 한 번만 지원해줬어. 원자로를 팔았잖아 우리가. 응? 그거 한 번은 했는데 나머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니네 기술적 협력은 없어. 니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 정도였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NCND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북한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도 뭐 얘기해도 뭐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는데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 만들어서 거기 SLBM을 집어넣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네.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 아, 그냥 자기들이 아무리 ICBM 만들고 뭐 다 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 그러나 핵잠수함에 집어넣어가지고 잠수함이 멀리 가서 가까이 코앞에 가서 쏜다면은 긴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국이 야 이거 뭐 한국이 만들어서 전방에 막아주면 우리한테 좋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장해도 과한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었고 지금 현 정부는 또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를 뭐 오픈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로 안 만든다는 건 이미 온 세상이 알아요.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우리가 견인했잖아요. 네. 사실. 둘이 만나서 좀 해결하시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하고 만나서 좀 줄 건 주고 받고 해서 핵무기 만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인데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건 다 알아요. 우리는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집어넣는 그거를 꼴을 볼 수 없다. 응? 그잖아요. 그렇죠. 그 현재 이 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지금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추적과 감시해요. 따라다니면서 못 쏘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해도 과한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방송 나가고 보면은 이제 또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2021년대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야 된다는 조사했을 때 75.2%가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못 갔냐? 우리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응?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냐? 응? 왜 우리는 못 하냐? 왜 미군한테 지금 모든 걸 세계 10위권 국가가 미군한테 다 해달라고냐? 좀 체면도 없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75점을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수함은 원래 물밑 작전인데 물밑에서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현역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아무튼 너무 쉬쉬해서 가면은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처음 하는 건 국가적인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돼. 네. 뭐 원자로 만드는 거, 거기 인터페이스 뭐 연동시키는 거, 그다음에 잠수함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술력 총 결집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쉬쉬하고 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뭐 어떤 특정한 장비는 사와야 돼요. 해외에서. 왜냐? 하나밖에 잠수함 안 만드는데 그걸 누가 만들겠냐고. 돈이 돼 만드는지 기업에서. 그런데 사와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면 엔드 유저 서티피케트라는 걸 제출해야 돼.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보안으로 묶어놔 버렸어. 그러면 너 어디다 쓸 거야 하면은 나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못 싸우는 거지.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려 원래 우라늄 농축도 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최소한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와야 되는데 사오면은 미국에서 다 봐요. IAEA-NPT에서 너 핵무기 만들면 안 돼 하고 다 조사를 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때는 다 감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축 시설을 기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오로지 20%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은 상용으로 파는 거예요. 상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잠수함은 7.5% 이하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전략 잠수함이나 공격 잠수함이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하겠다.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 이건 국제사회의 인식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협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동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전방에서 공동 위협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뭐 굳이 방해할 이유는 없죠.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이나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 한미 원자력 협정 그렇게 돼 있어.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우라늄을 안 사와요, 거의. 뭐 러시아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38%, 러시아 32%, 영국에서 25%, 중국에서도 5% 사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미국 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로 협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 승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우리 원자로 만들어서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독자로 만들어 팔잖아요. 지금 네. 체코에도 이제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으면은 뭐 방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국제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 IAEA나 NPT 이런 데서 못하게 하는 거는 이 핵무기를 만들지 말아요. 핵무기, 핵 기폭 장치나 핵 폭발 장치를 만들지 말라. 네. 나머지 수신체는 상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는 항상 알아야 돼요. 네가 우라늄 사다 어디에 쓰느냐. 그거 알려주면 돼요. 보고하고. 우리 뭐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심대함으로 우리는 자체 방어를 해서 군함 추인체만 사용하겠다. 궁금함 있으면 와서 봐라.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예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우리가 우리의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동안 북한의 위협은 여러 가지 ICBM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스커드 미사일 이런데 택탄들을 실어가지고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미사일 막 계속 신경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받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물속에 숨기는 거예요. 물속에 숨기는 공격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물속에서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추적 감시해야 된다. 그게 요즘 최고의 전술인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민들이 불안하면 우리 군인은 해야 돼요. 군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파수꾼을 세운 거 아니에요. 국민이 나 불안해 잠 못 자겠어 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안 해요? 그럼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 아깝잖아. 응? 내 세금 냈는데 왜 비실비실해? 응? 왜 북한은 그야말로 뭐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못하는데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해? 북한은 러시아하고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북한이 병력 지원하니까 다 뭐 군사기술도 주고 식량도 주고 에너지 주는데 우리는 한미동맹 많이 협조했잖아. 근데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저희가 핵 잠수함을 확보를 하고 만들어 놓으면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응? 야, 네. 내가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이 무기 가지면 아무도 못 건드려. 네. 그게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그건 탑 클래스지. 그거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갖겠어. 그럼 기분 나쁘지. 내 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에 못 갖게 하는 이유가 또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핵추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성능과 그 역할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함부로 우리 독도나 그 서해에서 휘적휘적 못 다니겠죠. 왜냐면 물속에서 핵 잠수함은 물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계속 물속에서 원자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 올라야 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자주 걸려. 근데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뭐 숨어서 오래 있기 때문에 맨 먼저 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겠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잖아. 네. 기분 나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져. 그래서 무기라는 건 남들이 신경 쓰고 견제하면 좋은 무기예요. 남들이 있으나 마나한 건 뭐 있으나 마나한 무기고. 그래서 무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남북 군사력 건설이 남북을 그동안 위주로 해왔다면은 이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빼려고 우리가 다 압도한다. 그래서 이제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은 가성비 가장 뛰어난 게 핵잠수함이다. 항공모함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술 예산 국제 협력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는 뭘까요? 그게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은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이 20% 미만의 우라늄은 사올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근데 그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IAEA에 보고를 해야 되고 IAEA에서 뭐 시비 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IAEA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도 가져야 돼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프루토늄이 나온다고. 프루토늄은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료란 말이지. 그래서 재처리 시설을 못 갖게 해요. 그래서 농축 시설과
제철을 못 갖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시스템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제철을 받았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주도 하지 않겠고 보유하지도 않겠고 들어오지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인데 그런 나라가 왜 농축 시설로 제철을 가지냐.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거는 일본이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국가 수반부터 시작해 경제인 수장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로비하고 줄 건 주고 뭐 장비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별거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 불을 이렇게 반대급부를 주면서 확보했다고. 우리는 입으로만. 응?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 우리 정치권이나 원자력기에 각성해야 돼. 우리는 줄 건 주고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나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농축시설 우리가 뭐 요즘 핵무기 주장 만들자는 자강론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된다. 핵무기는 미군이 한국을 주둔하고 있는 한 쉽지 않아요.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내가 핵무기를 해준다는데 너 자꾸 만들어. 네 만들면 일본도 만든다고 호주도 만든다고 또 대만도 만든다고 해. 너 자꾸 내 말 안 들어. 이게 미국 입장이거든. 내가 지금 걔들 다 자꾸 못 막으려 하고 있는데 너 나하고 친하다면서 자꾸 네가 자꾸 하면 내가 입장이 어떻게 되냐. 그쵸. 이게 미국 입장이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한다는 데는 큰 반대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제철시를 갖는 게 1번이다. 그렇게 하면은 핵무기 뭐 나중에 막 우리가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농축시설과 제철시설만 있으면은 그냥 만드는 거 뭐 우리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없어요. 국민적인 동의만 되면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런 게 우선이다. 그럼 만약에 핵잠수함이 개발됐을 때 군사적 효과 외에도 산업 전반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산업 분야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잠수함은 수중에서 3차원 공간을 기동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주선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 잠수함 만들면 원자로 기술을 들어가잖아. 원자로를 만들면 그 원자로는 선박용이에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극해 개발한다고 엄청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8개 국가가 싸우고 있잖아. 북극해 자원이 세계 자원의 해양 자원의 22% 거의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니까 막 뛰어드는 거예요. 거의 다 거기는 러시아는 쇄빙선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거기 함정용 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업에 뛰어든다. 아니면 남극에 가서 탐사선을 한다. 그다음에 LNG선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원자로 한방용을 집어넣으면 이걸 기술을 먼저 개발하면 다 파급효과가 되는 거죠.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기 전에 핵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1954년도에 미국이 핵무기 만들려고 막 맨해튼 계획을 세워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거 원자탄 만드는 것보다도 이거 실패할지 모르니까 이거 원자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선박에 들어가.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야 이거 굉장히 좋네. 이거 뭐 스노클도 안 하고 막 북극해 얼음 밑에도 다 다닐 수 있네. 이러니까 이게 원자력 전기로 무한 생산하구나. 그래서 그 기술이 파급이 돼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방용 원자로 만들면 뭐 LNG 선에도 쓸 수 있고 쇄빙선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산업 파급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한국은 디젤 잠수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다. 핵 잠수함 만들 줄 아네? 상당히 수준 높네. 그러면 지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거의 뭐 미국하고 대등 수준으로 가요. 원래 지금 뭐 조선 기술 같은 거 미국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돈도 잘 벌고 이뻐 죽겠지.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핵잠수함 관련해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핵잠수함 만들면 첫째로는 조선소, 그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거기엔 또 원자로가 들어가잖아요. 네. 원자로 들어가는 건 뭐 원자로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 그 다음에 뭐 산업 안전, 원자로 안전 이런 거 하는 주로 다루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부품 소재 공급망도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함정은 굉장히 그 생태계가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거제도, 울산 이 근방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라는 건 사실 우리가 함포
포 들어가잖아요. 응? 그다음에 뭐 거기에 항공기도 싣고 다녀요. 그다음 항공기, 그다음에 뭐 엔진이 또 튼튼해 엔진, 그다음에 전자 장비, 또 감시 장비, 응?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 방산이라고 쓰죠. 함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이 함정 사업은 방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특히 미국이 지금 조선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력이 된다면은 머지않아 잘 종합적으로 협력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세계 조선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 방면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근식 교수님과 뉴스에는 담기 어려운 주제인 국제 정세의 맥과 대한민국 안보가 처한 현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의 바람은 제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깨알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특히 요즘같이 안보가 불안하고 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 국방이라는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방송 열심히 보면은 이런 방송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런 방송이 늘어나면은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특히 방위산업 같은 데는 또 투자하면은 또 이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송 많이 보시고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